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에 경험한 실제 사건이다. 당시 나는 서울에 있는 한 오래된 대학의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그곳은 조금 낡았지만 저렴하고 학교와 가까워 편리했기에 많은 학생들이 머무는 곳이었다. 기숙사는 6층 건물로 내가 있는 방은 5층 끝쪽에 위치해 있었다. 방에는 나와 룸메이트인 철수, 이렇게 둘이서 살았다. 철수와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기에 사이가 좋았다. 하지만 기숙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나는 갑작스럽게 눈을 떴다. 내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밖은 고요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고 무시했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쉰 목소리가 계속됐다. 도와줘, 도와줘 라는 소리가 반복되며 귀를 때렸다. 몸을 일으켜 방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철수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창밖에는 어둠뿐이었다. 그러다 문득 소리의 진원이 어디인지 느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바로 내 침대 밑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겁이 덜컥 났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레 침대 밑을 들여다봤다. 불행히도 아무런 이상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저 어두운 공간과 늘어뜨려진 몇 개의 상자들 뿐이었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밤새 도와달라는 그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철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웃어넘기며 너무 피곤해서 환청이 들린 것 같다고 했다. 나도 그것이 사실이길 바랐다. 그러나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이제는 분명히 환청이 아니었다. 3일째 되는 날 나는 기숙사의 관리인 아저씨를 찾아가 그 이야기를 전했다. 아저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듣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방이 원래는 사용되지 않는 방이라고 했다. 몇 년 전 그 방에 살던 한 학생이 실종되었고 이후 그 방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학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방은 닫혔다가 최근에야 다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 나는 룸메이트에게 그 방을 떠나자고 했다. 철수도 그제서야 자신의 침대 밑에서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동안 같은 무언가를 경험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즉시 다른 방을 구해 기숙사를 떠났다. 기숙사를 나선 뒤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고 다행히도 나와 철수는 별다른 문제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도와달라는 그 목소리는 지금도 종종 내 기억 속에서 떠오르곤 한다. 그것이 그 학생의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지금도 그 기숙사 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가끔 상상해본다. 그 방에 살고 있는 학생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까?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뿐이다. 언제나 당신의 주변에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조심하길 바란다. 그 목소리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니. 두 번째 이야기. 오래된 시골 마을 한가운데에는 무너져 가는 저택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은 고요의 저택이라 불리며 오랫동안 비어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이 유령이 나온다고 믿었다. 그곳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종종 창문에 불빛이 떠다니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마을에 살던 한 소년 민수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저택 의기미를 풀고 싶어 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민수는 친구들인 수진, 경우와 함께 저택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무너져 가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고 오래된 가구는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동자에는 이상한 슬픔이 담겨있는 것만 같았다. 아이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러던 중 민수는 낡은 피아노를 발견했다. 피아노는 세월의 흔적으로 상당히 낡았지만 건반은 아직도 반짝였다. 민수가 장난삼아 피아노 건반을 눌렀을 때 부드러운 선율 대신 섬뜩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집안 어디선가 들리는 것처럼 아이들 주변을 맴돌았다. 깜짝 놀란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꼭 잡았다. 그러던 중 하이라이트는 아이들이 2층에서 발견한 문이었다. 별다른 장식도 없고 색칠도 되지 않은 그 문은 저택의 다른 방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문을 열자 그들은 좁고 긴 복도를 마주했다. 복도 끝에는 의문의 금고가 있었다. 경우는 용감하게 금고에 다가가 손잡이를 돌렸다. 금고 문이 열리자마자 갑자기 온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먼지가 내려앉고 낡은 샹들리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흔들렸다. 금고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녹슨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다. 사진에는 저택의 한 방에서 가족들이 모여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 그들이 서 있는 장소가 아이들이 있는 바로 그 복도라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 민수는 중얼거렸다. 이 사람들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순간 벽에 걸린 사진 속 인물들의 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동자들이 움직이면서 아이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수지는 그제야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은 금고를 그대로 두고 일제히 저택 밖으로 도망쳤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저택은 여전히 고요했고 흔들림도 멈춰 있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민수와 친구들은 아직도 그 금고 안의 사진과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그들은 절대 다시 고요의 저택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후 그 저택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 그날 이후로 그곳에서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는 저택 안에 유령 가족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그 유령 가족은 자신들의 비밀을 간직한 채 조용히 저택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어는 늦은 여름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위치한 조그마한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주변에 편의점 하나밖에 없는 조용한 동네였고 밤만 되면 고요함에 쌓여 이상하게도 가끔은 그 적막함이 무섭게 느껴지던 곳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곤함에 찌들어 샤워를 대충 마치고 침대에 눕자마자 금방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 방 안은 캄캄했고 유일한 빛은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뿐이었다.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툭툭 무언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소리였다. 귀를 기울여 소리를 쫓아가 보니 주방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짜증스러운 마음에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에 도착했을 때 전등 스위치를 켰다. 순간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싱크대 위에는 물방울이 아닌 건 붉은 액체가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피 같았다. 당황한 마음에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곳에는 곰팡이가 핀 듯한 검은 자국이, 아니 더 정확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그것은 천장에 몸을 붙인 채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 질렀다. 누구 있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핸드폰을 꺼내어 불빛을 최대 밝기로 하고 천장을 비췄다. 그것은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숨을 고르고 천장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상한 꿈이라도 꾼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가 어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주머니는 잠시 고민하시다 마치 숨기고 싶었던 것을 털어놓기라도 하듯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이 집에서는 몇 년 전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 세입자는 오래도록 혼자 고립된 생활을 했고 그 누구도 그의 고통을 몰랐다고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그 방에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검붉은 액체가 검은 형체가 나타날까 두려워 밤새 전등을 켜놓고 지냈다. 하지만 점점 그 형체는 매일 밤마다 나타났고 가까워졌다. 어느 날 밤 그것은 내 바로 앞에 다가와 속삭였다. 여기서 나가. 그리고는 사라졌다. 결국 나는 그 방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떠나는 날 방을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 세입자의 것이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외롭다.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만약 이 방에 누군가가 다시 산다면 그도 나처럼 외로움을 느끼게 될까. 나는 그 방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당신이 편안히 쉴 수 있기를.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를 억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후로 나는 다시 그 방에 대해 들을 수 없었다. 아마 그것도 그의 외로운 영혼이 편히 잠들었기 때문이리라. 네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오래된 대학가에는 작은 하숙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숙집은 197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집주인은 친절하고 다정한 70대의 할머니였고 그녀는 모든 하숙생들을 손자처럼 아끼며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 중에는 종종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한밤중에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들린다거나 혼자 있는 방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오래된 건물, 특유의 소리일 뿐이라고 해서 무시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하숙집에 새로운 학생 지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골에서 상경한 젊은 대학생으로 서울 생활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첫날 밤 그녀는 깊이 잠이 들었지만 갑작스럽게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방 안에는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고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지수는 이불을 더욱 꼭 끌어안고 다시 잠에 들려고 노력했지만 그때 창문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불을 켜기로 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밤마다 지수는 인기척을 느끼며 깨어났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숙집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고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오래전 이 하숙집에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하숙집은 원래는 할머니의 아들이 운영하던 것이었으나 그 아들의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몇몇 하숙생들이 이상한 경험을 한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그저 아들의 영혼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는 점점 그 존재에 익숙해져 갔고 무서움은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꿈속에서 한 청년을 마주쳤습니다. 그 청년은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입이 아닌 마음으로 고맙다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 속에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모든 경험과 이야기를 종합해 보았을 때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그 청년은 아무도 해칠 생각이 없었고 그저 외로워서 누군가의 관심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지수는 그 하숙집에서의 모든 시간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었고 몇 년 후 대학을 졸업하며 하숙집을 떠났습니다. 지수가 떠날 때 할머니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이제 우리 아들 영혼도 편히 쉬게 된 것 같구나.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이 하숙집에서의 모든 경험은 그녀에게 오래도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이후로 그 하숙집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때로는 누군가의 작은 이해와 관심이 영혼의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